발표자께서 그 PPT 리모컨으로 작동하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표자로 상림과 대관림, 우리 상림이 원래 이름이 대관림인데 심층 연구 분석하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최광식 장관님의 첫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피터슨 교수님, 중국에서도 최초원 관장님도 오시고 서울대학의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상림과 대관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최병주 회장님께서 2018년에 7년이 됐죠. 이 상림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그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중국의 상림, 진나라 때, 한나라 때, 또 수나라 때, 당나라 때 상림 책들을 해가지고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게 연기돼가지고 제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발표를 못했어요. 근데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또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안 하길 잘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게 중국과 상림 이렇게 여기는데 오늘 이제 들으신 걸 알겠지만 사실 이름은 똑같은 상림이지만 중국의 상림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우리는 조선시대 자료를 보면 이 대관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림, 한국의 상림, 그리고 대관님 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1963년에 이제 이게 천연 기념물이 됐는데요. 그때 신라 진성여왕대 최초원이 천년문태수로 재직 시에 조성됐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4호 맞아요. 자, 그런데 사실 상림을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상림이 나타나는 건 조선시대부터 나타나요. 중국은 이제 진나라 때부터 나타나요. 근데 조선시대 자료 보면 오히려 상림의 원래 이름은 대관님입니다. 근데 어디에도 대관님이 무슨 뜻인지, 왜 대관님인지, 대관의 뜻이 뭔지 이게 안 알려졌어요. 근데 여기 아까 우리 김원정 고전번역 원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대관님을 쳐봤어요. 문지, 승정원 일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친 게 대관입니다. 대관에 대한 게 딱 하나 나와요. 저 오늘 그거를 이번에 새로 발견한 자료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원 선생이 그럼 이거를 조성했으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배경 속에서 또 이런 큰 공사를 하려면 뭔가 요즘 말로 하면 모델이 있어야 돼요. 롤 모델이. 모본을 뭘로 했을까? 이걸 한번 추정을 이번에 해보자 합니다. 진나라 때 상림은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하고 수도 함양에 12만호를 이주시키면서 육궁을 6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아방궁을 놓고 아방궁 앞에 상림원을 건설합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거의 천령군, 함양군 구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림은 전혀 규모가 달라요. 근데 진시황대 이거를 할 때 뭔가 모델이 있었겠죠. 그건 뭐냐면 한나라 때 상림. 이때 상림은 밑상자는 아니고 뽕나무 숲입니다. 그 다음에 상나라 태원, 주나라 영유를 모본으로 해서 황권의 상징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림은 그냥 밑상자가 아니라 황상의 숲이에요. 황제의 숲. 이게 이제 신나라 상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아방궁이 보이시죠? 아방궁 밑에 여기 상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함양군 면적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진나라는 얼마 있어 멸망하고 이제 한나라가 건국됐는데 특히 한무제, 한나라 때 가장 영토를 넓힌 게 한무제거든요. 한무제 때 자그마치 둘레 300리. 둘레 300리면 한 변이 얼마죠? 75잖아요. 한 변이 75리. 75리면 그 30km예요. 30. 근데 그게 딱 정사각형이 아니고 한쪽은 20에서 30km,
한쪽은 60에서 동서는 70km. 근데 여기 여기서 황실의 땔감, 건축 자재, 광물 채취, 어로와 사냥 엄청난 곳입니다. 이 한나라 때 상림은 함양군보다도 더 넓어요. 함양군이 750평방 킬로미터더라고요. 이거는 1000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여기서 사냥도 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여기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궁궐 짓는 데도 사용하고 여기서 과수를 해가지고 그 황제 내지는 궁궐에 살고 있는 궁인들의 과일로 진상도 하고 생태 공간이면서 제2 공간이고 군사 기능입니다. 특히 사냥은 옛날에 그 왕이 사냥할 때는 그냥 단순히 짐승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군사훈련이거든요. 실전 군사훈련. 그래서 전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진남함양이고요. 이게 위수입니다. 우리가 여기 함양에 있는 게 위천인데 함양이죠. 이게 함양 바로. 그래서 함양, 위수, 위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진나라 때 상림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후대에 그렇게 붙인 겁니다. 명칭을. 여기 보면 이렇게 넓어요. 한나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양군보다 넓습니다. 그 안에 어떤 거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잘 아는 사마상여가 쓴 상림에 대한 부가 있어요. 그래서 상림부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높은 산이 총총하고 절벽이 가파르고 깊은 숲, 큰 나무들, 깎아지는 절벽의 바위들, 이군 별관에는 굵은 계곡, 높은 나무에 내기도, 겹겹이 굵은 건물. 이건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림공원이 아니라 이 함양군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남북조시대가 있었잖아요. 남북조시대에는 상림이 안 보여요. 이게 다시 수나라 때 통일이 됐을 거예요. 이 통일 역시 황제의 상징입니다. 이 수나라는 낙양에 도읍을 했어요. 수양제는 낙양에 둘레 200리. 한나라 때보다는 졌죠. 한나라는 300리였는데 이건 200리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상림, 서원을 상림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황실의 땔감도 제공하고 경제생산, 농경생산, 맑은 물도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노비 빈민들을 이주시켜서 농사도 짓게 하고 그거 가지고 궁궐에 이제 하고 또 군비를 군사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무성해서 자연 경관도 좋지만 사냥터에도 활용하고 성원 일체 전통이라는 건 뭐예요? 궁성과 궁왕 원유를 같이 하면서 군사 기능이 이제 확대됩니다. 강화됩니다.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 때는 그 이전에 있는 지난 시대와 달라지고 군사적 기능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나 한나라 때는 여기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수당대부터는 백성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도 금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수나라 때 궁궐인데 여기가 서원입니다. 서쪽에. 완전히 그 널따란 숲이에요. 주위가 200리라고 했으니까 한쪽이 50이면은 0.4하면 20km씩이에요. 한 변이. 그럼 대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다 이제 당나라 때 장안에 삼원을 설치합니다. 삼원은 선해원, 동래원, 금원. 근데 이 금원을 상림이라고 합니다. 금원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경제생산, 군사주둔 기능이 똑같아요. 규모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동서 27리, 남북 23리, 둘레 120리. 한나라 때보다는 적어졌습니다. 적어진 이유가 뭐냐? 한나라 때는 이게 하나였는데 당나라 때는 3개가 돼요. 3개가 돼서 그 최근에 나온 그 발굴 결과를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키로수가 나왔어요. 동서로 10km, 남북으로 90km. 이 계산해보면 지금 우리 함양의 대관림에 하림, 상림 다 합쳐서 한 300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몇 차례 와서 답사한 결과로는 지금보다는 대관림이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해요. 한 2배 정도. 그래도 한 150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100배가 넘는 규모죠. 그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당나라 이 왕국인데 대명국이 있고 이 홍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가 10km입니다. 규모는 10km예요. 이렇게. 규모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쪽이 이제 9km.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중국의 상림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함양의 상림과는 개념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황제를 위한 거예요. 황제를 위한 거. 근데 그 함양의 상림은 황제를 위한 건 아니고 농민들을 위한 거예요. 또 방어를 위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다르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상림은 뭔가? 우리나라의 상림이 자료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태조실록입니다. 태조실록에 보면 차사오를 사금으로, 동산색을 상림원으로 고쳤다. 이게 첫 번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좀 더 자세하게 없을까 찾아보니까 이 동국여지비고에 보면 원유편에 이 상림원이 나와요. 상림원의 꽃과 비둘기를 민간들에게 나눠줬다. 상림원은 민간이 못 들어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비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후원 또는 상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비원이라고 불렀냐면 1903년에 이거를 이 지역 여기를 관리하는 그 관서 이름을 비원이라고 했어요. 1908년에 일반에게는 이제 이게 비원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상림이라는 거는 중국에서는 황제, 우리나라에서는 주상전하의 숲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조가 끝나가면서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9년에 여기 식물원, 동물원, 박물원을 만드는 거예요.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 근데 요 상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경복궁만 있는 게 아니라 창덕궁, 창경궁, 우리 창경원으로 알죠. 왜냐? 창경궁 후원 이렇게 되야지 이제 창경원이라고 식물원, 동물원이 되면서 생긴 건데요. 여기 보면 여기 상림식경이 있어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비원이라는 데가 상림이었는데 거기 식경.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시를 썼냐면 정조가 썼어요. 이 정조가 쓴 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덕궁이고 이게 창경궁이고 이게 후원. 우리가 지금 비원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후원 내지는 상림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남아 있어요. 이 그림이 남아 있어서 창덕궁, 창경궁을 복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어디 소장되어 있냐면 이 국보인데 고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고대 박물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얘기한 상림식경이 이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데가 상림에서 여기서 함양 팔경 뭐 이런 게 있죠. 함양식경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관풍각에서 춘경 가을에 밭갈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망춘정에서 앵무새 우는 걸 듣다. 뭐 천양각에서 늦은 저녁. 어수정에서 배 띄웠다. 소요정에서 유상복수했다. 안압정에서 하셨으니 희우정에서 연꽃을 봤다. 청심정에서 갯날 달을 봤다. 관덕정에서 풍림, 단풍나무를 봤다. 관덕정은 활수문대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정은 여러분들 그 사극 보면 거기 이제 그 과거 시험 보는 데 있잖아요. 거기 바로 영화당 앞이에요. 시사입니다. 네, 능어 모습, 능어정에서 늦은 저녁에 눈 오는 모습. 이게 이제 이게 십경인데 십경에 대해서 정조가 여러 가지 시를 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희우정에서 쓴 거고 관덕정인데 희우정이 기우제를 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국의 상림 얘기할 때 제사 지냈다는 기능이 있었고요. 관덕정에서 활을 쏩니다. 네, 군사적인 강무장. 그러니까 기능은 거기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한국의 상림도 중국의 황제 그 정원인 상림과 같이 똑같은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는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조선왕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상림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임금만, 주상의 정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림의 기원은 어디로 갈까? 쭉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그 김종직 선생 시에 전필제 집에 나와 있습니다. 대관림 가운데서 술 불러다 마시는데 깊은 가을 초목들은 푸른 옷빛이 말끔하네. 어찌 꼭 그대 즐기는 게 관현악 소리뿐이다. 단풍 소리는 쓸쓸하고 계곡은 씁쓸하다. 이때가 이 김종직 선생이 자녀들을 잃었어요. 잃고 나서 그 외로운 마음으로 술을 달래면서 쓴 시인데 이 유호인에게 제자인 유호인 뇌계 선생이죠. 호박 보낸 시입니다. 여기 대관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김정직 선생이 이때 여기 이제 군수로 와 있었거든요. 여기 자주 왔구나. 그 자주 온 거 어떻게 하냐? 하나 또 남아있어요. 부딪히는 맑은 여울 소리 성밖에 들려라. 홀로 식구를 분이 번잡한 가슴 시원해지네. 때론 지팡이 짚고 돌아가는 학을 맞기도 하는데 해지자가 더 걸리면 소리가 나려는구나. 대관님을 자주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름이 대관님인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관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전 번역은 DB에 가서 쳤는데 대관님이 안 나와요. 거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대관입니다. 대관을 치니까 이게 딱 하나 나왔어요. 이 정경훈이라는 사람이 호가 고대입니다. 왜 고대냐면 여기 소고대, 대고대 있죠. 여기 출신, 함양 출신. 함양 출신인데 선비인데 의병 활동을 합니다. 이분이 의병 활동을 하면서 성주 목사를 찾아간 부분이 나와요. 대관에 가서 상주 목사 영공을 만났다. 대관에 가서 상주 목사 영공을 배웠다. 대관에 가서 상주 목사를 만났다. 이건 뭡니까? 관아에 갔다는 거예요. 목사가 직무하는. 그래서 대관이 이게 그 관아구나. 이 숲은 관아가 관리하는 숲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리지에 나온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동구여주승남, 신증 동구여주승남, 대관님. 4개 동쪽에 있다. 근데 그 위에 소고대 있잖아요. 이게 아까 그 대관에 대해서 대관에 찾아갔다고 한 정규용은 여기서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증 동구여주승남은 서거정이 주관했지만 여기에 김종직 선생, 또 제자인 유호인 선생이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유정 쪽에 가면 학사루가 있는데 학사루에 객관 서편에 있는데 최초원 선생이 태수 때 이거를 자주 올라갔다. 이런 얘기 있어서 분명히 이거는 학사루는 최초원 선생 때 이게 활용이 됐다는 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조선 후기에 나온 여지도서라는 책에 보면 천령제도 나오지만 이게 이제 대관이에요. 대관님. 그 서쪽에 대관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자료에는 상림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대관님. 그리고 이게 이제 해방 후에 나온 분지에 처음으로 상림이 나와요. 그래도 저도 상림은 그럼 해방 후부터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최초원 선생이 병에 계실 때 나무를 심었다 이런 게 나오죠. 근데 해방 후에. 그래서 이 해방 후 어디일까 찾아봤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1세시대 때 이미 상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확한 이제 지금 보면 상림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그랬다, 일제시대에 그랬다, 또는 해방 후다 그러는데 조선시대에는 상림을 쓸 수가 없고요. 또 자료도 없습니다. 일제시부터 쓰기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원 선생은 왜 여기 와서 이 대관님을 지었을까? 대관님을 조성했을까? 최초원 선생이 여기에 오신 거는 894년부터 898년 4, 5년 계셨어요. 그때 시대의 배경을 보면 여기 눈이 오지 않고 가뭄이 있고 공부를 안 와서 국고가 고갈돼서 궁핍해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시기에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가뭄과 홍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요즘도 뭐 눈이 왔다 비가 왔다 막 추웠다 더웠다 하듯이 아주 비슷한. 근데 특히 정확하게 최치원 선생이
직접 지은 해인사 묘길상 탑지오고 최천선생이 직접 사사회표, 이 사사회표는 진성여왕이 그 퇴위하면서 자기 조카인 효공왕을 왕으로 등용하면서 중국에 당나라에 허가해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허가가 와서 감사한다고, 이것도 다 최천선생이 쓴 글입니다. 근데 여기 공통점이 뭐냐, 전쟁과 흉년으로 재앙이 중국에서 동쪽으로 왔다, 신라로 왔다. 당나라는 이미 끝났는데 여기도 보면 천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왕위를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천재가 있었다는 것을 당대 자료입니다. 이 두 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번에 이걸 하면서 보니까 최치원 선생이 올 때 그 직함이 천령군 태수평 박노태감이라는 게 나와요. 이 박노태감이 뭔가 찾아봤는데 박노태감은 안 나오는데 비슷한 게 하나 나옵니다. 대관대감. 대관대감은 진골은 사지부터 아창까지 차품, 이 육두품입니다. 남하에서 사중하창까지. 최치원 선생이 딱 지금 박노태감. 근데 요 대관대감은 중앙무관직이에요. 무관직. 반면에 박노태감은 지방무관직.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님은 여기 한양 군수교, 요즘 걸로 하면 이 한양에도 지금 보면 향토대대가 있어요. 근데 그 향토대대가 담당하는 구역이 보니까 한양군, 산청군, 거창군, 이걸 다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님은 군수만이 아니라 겸 여기 대대 및 연대급의 이 지역의 지역사령관을 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봤냐면, 저걸 4, 5년생에 어떻게 했을까?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농민들도 있지만 여기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있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것도 관련되지만, 우리는 보통 이 상님, 대관님이 이 농민들을 위해서만 졌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다. 왜? 좀 이따 나오지만 견훤 군대가 일로 이제 오기도 하고, 또 저쪽에서 적고적이라고 해서 붉은 바지 입은 군대가 있어요. 이거를 막기, 왜? 박노태감이라고, 오랑캐를 막는 태감, 무관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삼국사기 진성여왕 때인데, 여기 보면 890년 완산의 견훤이 후백제를 자치하고 하니까 무주 지역에 훈연이 항속하였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견훤군을 대항해서 왔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이때는 견훤군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왜? 이때는 견훤이 완산주에 있었던 게 아니라 무진주에 있었고 900년이 넘어야 이제 넘어옵니다. 900년. 근데 최치원 선생님은 894년에서 898년. 그럼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896년에 남쪽에서, 이거 남쪽이라는 거 어디냐면 경주에서 그때 남쪽입니다. 바지를 붉게 한 사람들, 이거 적고적이라고 했어요. 중국에서 황건적이 있듯이 빨간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적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막는 방어리, 군사적 방어리. 이게 이제 이 대관님을, 이름도 대관님이잖아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그러면 뭘 모델로 했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상님, 한국의 상님, 그건 아니고, 그러면 최치원 선생이 회남절도의 보병 밑에서 종사관을 했기 때문에 회남절도부에 모를 있는 성을 모본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병열전을 쫙 봤는데 거기에 뭐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는다는 자료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당성유족을 보면 당성유족은 해자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성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관리목원은 목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다르다, 성격이.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주입니다. 경주.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사이에 여기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왔지만 그 사이에 여기 몇 번 왔는데 쭉 한번 답사를 상림부터 하림 뭐 쭉 옆에 다 답사를 해봤어요. 우리 역사하는 사람은 이 역사는 발로 쓴다 죽을 하기 때문에 해봤는데, 그 지금 장림공원이라는 데 가보면 그 나무하고 그 옆에 물길을 놨는데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경주에 가면 여러분들 계림 있죠. 계림 옆에 수로가 있어요. 그걸 발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너무 유사한 거예요. 너무 유사한 거예요. 야, 그래서 경주를 다시 갔어요. 제가 경주를 가서 보니까 야, 이 모본이 경주구나. 왕경. 왜? 그 최초원 선생은 12살까지 중국 가기 전에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중국 갔다 오셔가지고 지방관으로 간 적도 있지만 아니고 중앙관으로도 관직 생활을 할 때 계셨던 곳이 아까 얘기했던 상서장입니다. 거기서 보면 경주 시내가 한눈에 보여요. 자, 이게 이제 경주인데요. 경주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남천입니다. 남천. 이게 남천. 이게 북천. 이게 서천. 여기서 이제 남천이 올라가서 서천하고 만나고 서천이 가서 북천하고 만나서 형산강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가 신라 왕경. 소위 경주 분지입니다. 이 신라의 왕경이죠. 1000년 동안 이제. 요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서천이고 이게 이제 북천이고 이게 이제 남천이고 월성 밑으로 남천이 이게 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은 이걸 일부러 이제 만드는데 인공적으로 우리는 있는 자연 위에다가 월성, 황룡사.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북천, 남천, 서천을 아는데 발천은 오늘 처음 들으실지도 몰라요. 발천은 뭐냐면 박혁거세의 부인, 아령 부인이 태어났는데 입에 부리가 있었어요. 이걸 발천에 가서 씻으니까 부리가 떨어졌다 해서 그 발천이에요. 근데 이 발천이 어디서 기원하냐면 이 명월산에서 시작합니다. 명월산은 지나서 황룡산을 거쳐서 월지가 있어요. 옛날 안압지라고 하는데 여기다 물을 공급합니다. 월지. 그리고 오면서 월성에 이쪽은 남천이 있는데 여기는 해자를 또 써요. 여기 물을 공급해요. 물을 공급하고 월정교직이 있는 대로 이게 흘러나갑니다. 이게 이제 경주 시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남천, 북천, 서천은 경주 외곽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관통하는 물쯤의 상림과 유사한 구조고 또 여기에 무슨 숲이 있냐? 계림이 있습니다. 근데 계림은 자료에 보면 삼국사의 상에서 시림이라고 있어요. 사실은 이 계림이 시림이고 경주에서 처음 생긴 숲입니다. 이게 저는 이 계림과 발차 이게 상림을 대관님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본이다.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라왕경을 보면 아까 이제 이게 남천이고 북천이고 이게 서천인데 여기 물이 이렇게 가다 탁 하는데 여기다 숲을 조성했어요. 또 이 내려가다가 서천하고 만나는데 또 북천하고 만나는데 꺾이는데 이거 왜 조성했냐? 물이 급히 내려오면 이 홍수가 나고 범람하니까 여기다가 호환 제방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는 거죠. 이게 그 경주에서는 이미 5세기, 6세기부터 있었어요. 지금 통일신라잖아요. 이런 경험이 이제 있었고 최초원 선생님이 또 관료 생활을 했었잖아요. 관직 생활을. 자, 제가 그래서 해봤어요. 최초원 선생님이 경주에 어디 계셨나? 어렸을 때는 독서당, 관직 생활은 상서장. 그래서 상서장에 가서 월성을 바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월성이고 남천이고 여기가 이제 월지예요. 황룡사 이쪽에 있어요. 물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안압지하고 여기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수로입니다. 수로. 이렇게 흘러가서 월정교로 내려가요. 반면에 이제 독서당에서 보면 이게 이제 월지고 이게 월성이고 이게 계림입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안압지에 물을 주고 나가서 해자를 하고 계림을 통과해서 여기도 마치 물이 홍수가 나고 범람하는 걸 막는 호환님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이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2019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 발굴을 해가지고 올 초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에 나온 이 수록 석축이 지금 우리 가서 보는 이 규모나 그 쌓은 방식이 물론 지금 이게 옛날 거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관림을 하는 데는 이 경주의
이 발천 유적 이걸 많이 이건 이미 발굴이 됐기 때문에 옛날 걸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려면 이게 원형이 복원이 돼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마침 그게 올 초에 나왔어요. 발굴 보고서. 이게 이제 어렸을 때 공부했던 독서당입니다. 그 태어나신 곳은 그 건너편에 있는 미탄사 토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관직 생활했던 10여절 올리는 상소죠. 상소장이죠. 자, 여기 보면 삼국유사에 최치원은 본피부 사람입니다. 지금 황룡사 남쪽에 있는 미탄사 남쪽에 예터가 있는데 이것이 최치원의 옛집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고려 때 자료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어디냐? 독서당에서 황룡산을 바라보면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게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보내면서 공부는 독서당에서 하고 중국 갔다 오셔가지고는 상서장에서 그 상서장 밑에 고운대라는 거처하시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라보면 아까 그 사진을 보여드린 게 바로. 자, 그러면 상림과 하림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 1938년에 총독부 임업시험장에서 나온 책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공출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까지 다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으로 대관님 밑에 상림, 여기 하림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공식적인 문헌 자료로는 처음으로 상림과 하림이 나타나고, 근데 정확하게 이제 언제부턴가,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이제 탐문을 했는데 잘 몰라요. 근데 찾다 보니까 누가 함양의 구비문학에 어떤 사람 논문에 거기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 그 얘기 듣고 제가 함양문화원에 와가지고 이 책을, 근데 서울에서 못 구했어요. 그래서 함양문 다시 와가지고 여기 구했어요. 구했는데 여기 보면 보시지만 이게 아까 한들입니다. 거기에 당산제를 지는 당산이 있었다. 병자년 수파예요. 병자년에 큰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떠내려가서 당산으로 떠내려갔어요. 아, 대관님에도 당산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걸 알게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건 36년에 큰 홍수가 있었구나. 근데 또 한 사람이 구술했어요. 이분은 당시에 79세니까 이게 2005년도에 조사했더라고요. 지금 99세예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하림은 다 떠내려가고 없는데 이번에 다시 하림을 한다는데 수파로, 이게 홍수입니다. 병자년. 비행장을 만들고 군이 주둔하다가 현재는 나무를 심어서 솔밭을 이룹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하림은 왜 그럼 상림과 하림이 됐느냐? 이 홍수가 계속 났어요. 나다 보니까 중간에 끊겼어요. 끊기니까 위아래, 그래서 상림, 하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 비원의 상림하고는 개념이 다른, 그야말로 위아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림에 뭐가 들었었느냐? 일제시대 때 비행장이 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그 지역민들 탐문을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했는데 비행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느냐? 군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천왕봉대대라고 있는데 여기가 비행 일제시대. 이것도 해방인지 일제시대인지 정확하지 않았는데 요번에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상림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보다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복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답사하면서 보니까 지금 여기 물레방아 있는 데부터 상림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뇌계정이라고 있어요. 뇌계정. 거기서부터가 원래 상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무들이 제법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논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물길이 또 있어요. 제가 봐서는 원래 상림은, 그러니까 대관님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림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림하고. 왜? 상림이 아니라 대관님이 원래 최치원 선생님이 한 거죠. 최치원 선생님이 상림을 한 게 아니에요. 상림 플러스 하림을 했던 거예요. 자, 하림을 가보니까 자생식물원을 만들었는데 나무도 2009년에 조성하면서 한 10여 년 된 것밖에 없어요.
식물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더군다나 생태관 뭐 교육장 해놨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폐허가 돼 있습니다. 문을 닫았고. 이런 거 다 제대로 하려면 이제 없애야죠. 없애고 정말 생태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림의 끝이 하림정이에요. 하림정.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원래 대관님은 저 위에 뇌계정부터 지금 있는 하림정까지 이게 이제 원모습입니다. 이걸 지도상으로 보면 4km예요. 4km. 근데 제가 걸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릴 때 상림에서 하림까지 15리다 그랬대요. 15리. 걸으면 6km. 걸으면. 도산거리하고 진짜 걸으면 다르죠. 제가 여기 몇 번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대관입니다. 최천 선생님께서. 자, 여기 아주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2009년에 이 상림과 하림을 조성하면서 원래 이어지려고 그래서 이어지려고. 근데 못한 이유가 이제 군부대가 있는 것도 있고 논밭이 있고 도축장이 있고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 이런 걸 남겨놨습니다. 상림과 하림이 하나가 되는 언젠가를 희망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상림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대관림을 복원해야 된다. 대관림을 복원하려면 상림과 하림이 합쳐져야 된다. 근데 이미 하림 쪽에는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제일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이어져야 돼요. 그게 대관림이 되니까. 첫째는 군부대가 좀 이동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 논밭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있는 걸 어떻게 하긴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논밭, 적어도 도축장, 내가 아까 했던 그 건물 그런 것들도 드러내도 이게 상당히 이제 생태공원으로 최천 선생님이 천령공 군수로 재직하시면서 쌓았던 대관님이 제 모습을 찾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는 세계적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분명히 등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한국의 석학 최광식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천 대관림은 꼭 이 복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우리 최광식 장관님 최천과 대관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행자의 리빈 관장, 빠비아 원장, 리빈 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중국 양주 채치원 기념관 이빈 관장의 제2발표문에서 이 관장은 중국말로 설명을 하고 별도로 번역을 하지 않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문 자료를 바탕으로 대신 읽어드립니다. 제2발표문 번역, 채치원 기념관 전시 개선 방안 설명과 실천, 이빈 양주 채치원 기념관 관장,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양주 채치원 기념관은 기존 기본 전시 천년의 기억을 뛰어넘어 채치원과 양주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10월 초 공사를 완료했다. 10월 15일 오전 매년 열리는 채치원 제양 행사 및 경주 채씨 종친회와 양주의 교류 25주년 기념식에서 양주 측 지도자와 최씨 종친회 회장님들께서 새 전시 개원 번화 일행인의 개막식을 함께했다. 이번 전시는 시각적 표현과 체험형 콘텐츠에서 질적 도약을 이루었으며 중국 각급 지도자와 한국 측 기빈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본문에서는 이번 전시의 기획 방향과 실천 과정을 돌아보고 공유하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앞으로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전시 개선의 배경 2000년 양주시청 및 관련 부처의 지원 아래 양주 당성 유적지 박물관과 한국경주최씨 중앙종친회는 최치원 선생님을 계기로 교류를 시작했다. 2001년 박물관 연화각 2층에 신라의 친선 사절 최치원과 양주라는 제목의 최치원 사료 전시실을 개설했다. 2006년 10월 중국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연화각 동측에 최치원 기념관 건립을 시작했으며 2007년 10월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아 기념관이 완공되고 중한협력 전도 유망이라는 신규 전시를 공개했다. 2012년 최치원 기념관 전시실을 전면 개편하여 천년의 기억을 뛰어넘어 최치원과 양주로 전시명을 변경했다. 2016년 1월 양주 최치원 기념관은 양주시 촉강 수서 풍경명승지 관리위원회에 귀속되어 급속한 발전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섰다. 총 약 3천 위안 한화 60억 원을 투입해 2016년 최치원 동상과 생애 사적을 배경 부조로 한 최치원 광장을 조성했으며 2018년 기념관 건물과 부대 서비스 시설, 주변 녹화 환경 전반에 걸친 보수 및 개선 공사를 시작했다. 2019년에는 인백기천 기념비를 신설하고 연구 학습 여행 테마 상품을 확장, 새만금 문화학당을 재개했다. 이 같은 성과는 한국 방문객과 관광객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최씨 종친회의 높은 찬사를 이끌어냈다. 2012년 공개된 천년의 기억을 뛰어넘어 최치원과 양주 전시는 10여 년간 유지되며 전시 기법이 단조롭고 전시물이 낡아 관람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안전 문제도 발생해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전시 개선 프로젝트 구상은 2019년 말 시작됐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다가 2023년 상반기 전시 개편 마스터 플랜 및 설계안 수립을 본격 추진했다. 2023년 7월 양주시 촉강 수서호 풍경명승지 관리위원회 대표단의 한국 방문 당시 설계안 초안을 직접 서울 경주 최씨 중앙종친회에 전달했으며 종친회 관계자들의 승인을 받은 후 후속 작업 과정에서 큰 지원을 얻었다. 전시 개선의 방향, 전체 방향, 내용을 정면 업데이트하고 시각적 구성을 최적화하며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해 관람객의 체험과 참여도를 높이는 것, 이를 통해 관람객이 최치원 선생의 생애와 한중 우호 교류사에서의 위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 내용 개선 측면, 최치원 선생의 역사적 위상과 인백기천 정신을 강조, 구당서에 기록된 천하의 수많은 문사들이 양주에 집절하였다 내용을 추가해 최치원의 문학적 위상과 연계, 최근 양주 최치원 기념관의 발전상과 한중교류 현황을 반영. 2. 형식 설계 측면, 한국 문화 요소를 적극 도입해 한중 문화 융합을 표현, 기존의 텍스트와 사진 위주 전시에서 벗어나 영상, 터치스크린, 체험형 콘텐츠 등을 추가해 생동감 있는 관람 환경 조성, 양주 고건층의 흑백 회색 톤을 차용해 수묵화 같은 단아하고 장중한 분위기 연출. 3. 세부사항 측면, 전시명을 개원 번화 일행인으로 변경, 개원 변화는 최치원의 개원 필경집에서 양주를 찬미한 구절로 당성 유적지 박물관 연화각의 양도 장려 전시와 조응,
최치원 선생은 자신을 개원 행위라 칭했으며 이는 양주에 대한 깊은 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행인이 사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잡한 텍스트와 사진을 터치스크린으로 통합해 시각적 간결성 확보, 전시 개선의 실천, 2024년 2월 중순 최치원 기념관 기본 전시 개선 공사를 시작으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품질 관리, 전시 계획, 전시 기획, 연락, 감리, 감사 등 5개 부서를 운영했다. 현장 조사와 설계안 수립을 거쳐 5월 중순 입찰 및 계약을 완료했다. 총 예산 200만 위안, 약 4억 원으로 2층 전시실 기반 장식, 멀티미디어 시스템, 비표준 전시물 제작, 1층 벽화 및 바닥 리모델링 등을 진행했다. 2024년 6월부터 공사를 본격 시작해 기존 시설 철거, 벽면 장식, 계단 확장, 출입문 도색, 벽화 수리, 바닥 시공, 에어컨 및 조명 시스템 설치 등을 차례로 완료했다. 공정 기간 중 안전, 품질, 일정, 예산 관리를 엄격히 점검했다. 9월 초부터 전시물 배치 단계에 들어가 전시판 디자인 최종 수정, 문안 번역 및 교정, 유물 선정 등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약 2시간 넘게 차를 운전하여 남경, 고순, 여수 등 지역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치원 선생이 여수 현위로 재직하던 시절의 유적 사진 자료를 촬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전시의 관련 문구와 그림을 업데이트. 총 4개월여가 소요되어 10월 초 모든 공사를 마치고 10월 15일 경주 최씨 종친회 방문단과 함께 개막식을 진행했다. 본 전시 개선 작업의 사고방식을 계승하여 새로운 전시는 시각적 표현과 상호작용 채용 측면에서 질적인 도약을 이루었다. 다양한 핵심이 일관된 호평을 받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중 양국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오랜 우위를 강조하기 위해 전시 주제벽, 서문, 바닥 가이드, 계단 난간 장식 등 다수 구간의 해수 파도 모티브와 이를 변형한 연결띠 디자인을 적용. 2. 수차례 수정을 거쳐 전시판 문구를 간결화하고 최치원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문구를 선별 강조. 특히 중국 국가 지도자의 한중 교류 시 최치원 관련 언급 원문을 최초로 눈에 띄는 위치에 전시. 3. 연대기 형식의 최치원 연표 코너 신설을 통해 관람객이 그의 생애 주요 사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4. 핵심 유물 부각을 위해 진감 선사비 탁본문을 모비 형식으로 재현 전시. 최치원 전신 입상 제작을 통해 우아한 문인 기질 구현. 5. 멀티미디어 기법으로 과거 시험 체험관 구성. 특히 어린이 관람객 대상 남보다 100배 노력으로 빈공진사 합격한 최치원의 이야기 교육. 매년 5월 15일 최씨 종황 종친회 최치원 제양 행사장인 지하 최치원 기념당 전면 리모델링, 바닥 재포장, 벽면 리페인팅, 기둥 장식, 조명 시스템 업그레이드 실시. 특히 양주 전통 7기 공예로 제작된 경주, 양주, 장안 3대 도시 풍경 대형 벽화에 전문 복원팀이 금박 장식 추가 작업, 당대 청록 상수화의 화려함 완벽 재현. 성과와 교훈. 본 전시 개선 작업은 경주 최씨 중앙 종친회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더불어
전시 설계안 및 텍스트를 장기간 다듬었다. 예산 편성도 사전에 계획되었는데 2024년 예산 72만, 나머지 자금은 최근 몇 년간의 잔여금으로 본 전시 개선을 위해 특별히 마련됨. 4개월간의 공사 기간 동안 현장 관리 강화를 통해 공사 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전시 효과 최적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전시 구성을 조정하였다. 새 전시는 각계의 일치된 호평을 받았으며 저희는 이 작업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작업을 통해 얻은 몇 가지 경험과 소감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전시 요소는 특색을 구현해야 한다. 양주 최치원 기념관은 중국 외교부 승인을 받은 최초의 외국인 위인 기념관으로 신라 성각자 최치원의 생애와 한중 교류사에서 차지하는 높은 지위를 소개한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문자, 색조, 장식, 스타일 등에서 당대의 미학적 경향, 양주 지역 문화 특색, 한중 문화 융합, 최치원의 우아한 문인 기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타 전시와 차별화된 개성을 구현했다. 둘째, 전시 내용은 핵심을 부각해야 한다. 본 전시의 핵심은 최치원의 역사적 위상과 지대한 영향력에 집중했으며 모든 텍스트, 이미지, 유물은 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신규 추가한 인백기천, 동방문장지 본시 코너와 중국 국가 지도자의 한중 교류 시 최치원 관련 언급 전시도 모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이다. 셋째, 전시 기법은 대중 친화적이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박물관 관람객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단순 텍스트 플러스 유물 전시 방식은 젊은 층의 관심을 끌기 어려웠다. 이번 개선 작업에서는 영상 콘텐츠, 터치스크린 자율 관람, 멀티미디어 체험존 등을 확대 설치하고 기존 텍스트 자료를 디지털 화면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관람객이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적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람 경험의 흥미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콘텐츠 확장에도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상으로 이번 전시 개선 작업에 대한 회고와 총결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각지에 최치원 선생 관련 기념시설이 다수 소재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관련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양주 최치원 기념관이 여러분의 성원 속에 관리 시스템의 질을, 관리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며 한중 문화 교류 증진과 양국 간 우위 강화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확신합니다.